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사회탐구 생활과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특강을 맡은 문성욱 선생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016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해왔던 것과 같이 영어 수학이 상당히 쉽게 출제될 거라고 그렇게 시사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탐구 영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탐구 영역의 비중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탐구의 한두 문제가 실제로 대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6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과 학습 전략 그리고 3월 모평 분석을 통해서 사탐을 완벽 정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교시는 제가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2교시는 김창겸 선생님이 역사 영역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사회탐구 영역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6학년도 수능 대비 및 3월 모평 분석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의 큰 틀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를 학생들에게 풀어보도록 만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끔 심화된 내용이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예외적인 범주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석을 따르면 늘 수능은 좀 비슷한 수준의 성적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무난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거듭되면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석을 따르는 것 그리고 큰 틀을 이해했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난한 성적에서 머물렀던 거죠. 학생들한테는 수능이라는 것이 여전히 낯선 시험이고요. 이런 낯선 시험이 매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에도 학생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좀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에 대한 완벽한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에 맞는 공부법들이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수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작년 수능은 이른바 물수능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매우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작년의 그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나올 부분과 좀 쉽게 나올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공부법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것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게 EBS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EBS 무용론이란 이야기가 나올 만큼 EBS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문점들이 제기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EBS는 아직까지 아주 좋은 학습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EBS가 학습 도구라는 겁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EBS는 아주 좋은 개념들을 풀이해 놨고요. 그 개념들에 따라서 문제에 접목시키는 방법들을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EBS에 나와 있는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EBS 자체만을 가지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 EBS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 생활과 윤리 7번 문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 수능 7번 문제가 나왔을 때 7번 문제에 대한 오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EBS 자체를 맹신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평가원의 기조를 살펴봤을 때는 EBS에 나와 있는 개념을 좀 더 확장하고요. 이에 따라서 그 제시문을 어떻게 주제를 파악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EBS를 준비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리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능이 출제되면서 문제 출제에 대한 매너리즘을 좀 탈피하고자 새로운 영역 그리고 새로운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보자라면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매우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너무 오래 출제 경향을 갖고 있었던 거에 대한 새로운 출제 경향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들을 좀 정착시키려고 하는 기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목별 학습 전략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생활과 윤리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2014학년도부터 수능 과목으로 들어왔고요. 다른 과목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한 3년여간의 수능 출제를 통해서 좀 정착화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과 윤리를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비교적 문제가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상식 수준에서 읽고, 그러니까 아주 아이들이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하죠. 한글 알고 눈 떴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식 수준에서 읽고 풀기만 해도 좋은 점수를 얻고요. 말 그대로 좀 생활에 포커싱된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과 윤리는 어렵게 출제되는 영역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테마에 집중되어 있는 고난이도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매우 쉽지만 그 개념에 접근하는 부분, 즉 세부적인 부분에 디테일이 필요한 과목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되기에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과목이 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의 특성입니다. 세밀한 학습,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된 지문과 선지들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성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3월 학평을 봤습니다. 3월 학평의 점수를 봤을 때 생활과 윤리가 그닥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은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3월 학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챙겨가셔야 되는 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공부법,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좀 선택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좀 전통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다 접목시켜서 세밀한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첫 번째 분리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려서 기출 선택지를 중심으로 연습하시고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EBS 같은 경우는 생활과 윤리를 차례대로 풀어보시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실제로 문제에서 주어졌던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들에 대한 완벽한 해석, 그리고 해설지와 같이 나와 있는 팁들이 있습니다. 그 팁들에서 실제로 문제가 응용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EBS 연계는 EBS 나와 있는 지문, 선지, 그리고 팁에서 나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이번 3월에 있었던 3월 모평 문제 중에 생활과 윤리 문제를 한번 좀 보면서요.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 보시죠. 지금 생활과 윤리 3월 모평 14번 문제입니다. 자, 가의 갑병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갑에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최소 수혜자라는 키워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를 통해서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것을 허용될 수 있다. 즉, 무지의 배의를 주장했던 롤스의 입장임을 아셔야 되겠고요. 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산수단이 공유화되고 계급이 사라진 사회에서, 즉 노동자 계급에 의한 사회가 만들어지고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충족되는 분배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의 이론가 마르크스 얘기하고 있죠. 자, 병으로 한번 보면요. 행위평가의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쾌락과 고통. 쾌락과 고통을 통해서 쾌락주의. 결국 넓혀가면 공리주의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결국 벤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 같은 경우는 롤스, 그리고 을은 마르크스, 병은 누구?
공리주의, 즉 벤담이라는 거 아신 상태에서요. 자,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다 하더라도 기억 선지 한번 보시죠. 결과적 평등을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럼 결국 결과적 평등을 주장했던 마르크스의 반대고요. 자본주의 학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벤담, 롤스, 노지까지 모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A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업적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업적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 결국 마르크스에 반대되는 거고요.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라고 얘기했으니 니은 역시 자본주의자들, 즉 롤스, 벤담, 노지게 모두 공통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럼 니은도 틀린 문제네요. 자, 디귿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유용성의 원리, 결국 다른 얘기로 바꿔서 공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공리를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결국 공리주의자, 벤담의 얘기. 그렇기 때문에 C의 얘기 맞습니다. 자, 리을 잘 보셔야 되는데 사적 소유권이 전제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사적 소유권이 아니라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공유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모두 다 해당하는 것, 즉 롤스와 벤담과 노직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바꿔서 얘기를 하면 지금 리을에 나와 있는 D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지문에서 주어졌던 롤스와 벤담의 공통점이 되겠죠. 정답은 D가 됩니다. 자, 지금 보셨던 문제를 보시다시피요. 정답은 우선 3번 디귿 리을이 되지만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각각의 지문들 그리고 선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웠던 개념보다 그 보여주는 지문이나 선지의 언어의 사용 자체가 좀 더 확장돼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매우 디테일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활과 윤리를 한번 살펴봤고요. 생활과 윤리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항상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사회문화 학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는 기존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것이 흔히 말하는 좀 낚였다라는 문제, 언어 유희적 문제가 많이 출제됐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제시되는 개념과 그리고 좀 명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요. 좀 더 명료해졌고요. 그래서 공부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과목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빈곤과 같은 비교적인 신경향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제 하나의 출제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매우 쉬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오래전부터 그래왔고요. 지금까지도 사회문화를 하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죠. 바로 표 그래프 문제입니다. 표 그래프 문제가 킬러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에 있죠. 표 그래프 문제라는 것이 수학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표 그래프 문제는 수학적인 능력이 있어야 풀지 않습니까? 엄연히 얘기하면 문과생들을 위한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특히나 사회문화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영역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양적 연구라는 거 배웠죠. 그러니까 수치로 표현할 수 있고요. 통계 처리 가능하고요. 일반화의 용이성이 있고요. 그리고 법칙 발견이 용이했던 것. 즉 숫자로 표현한 사회 현상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사회 현상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도표 문제이지 단순한 산술적인 문제 또는 수학적 문제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낭패 보기가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에 급급하게 쫓아다니지 말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표 그래프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필요한 과목이 바로 사회문화의 특징입니다. 즉, 표 그래프를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싫어하기보다는요. 사회문화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이자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요. 3월 모평 이후에 사회문화도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분리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디테일한 것, 특히나 표나 그래프와 같은 문제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좀 숙련된 과정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르는 문제다라고 하면 그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본적인 개념을 중시하셔야 되는데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문제의 원리를 적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표 그래프 문제를 접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심화돼서 출제될 수 있는 표 그래프 문제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3월에 나왔던 빈곤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사회문화 도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표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우선 긴장을 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표는요, 표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조금 이거는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각국의 빈곤 탈출률과 진입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 빈곤층 가구는 총 가구의 20%이다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2012년 빈곤층 가구는 총 가구의 20%라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도표 문제에서 주석이 나왔다라는 거는 정답의 키입니다. 이거 먼저 좀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단위를 보게 되면 모두 다 퍼센테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수치를 알 수 있나요? 전혀 알 수 없죠.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수치를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수치가 아니다. 동일 백분위와 기준 수치를 주지 않는 한 이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 먼저 챙겨가신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까 빈곤 탈출률이라고 보여 있고요. 2012년에서 2013년 비빈곤층으로 탈출한 인구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 진입률 역시 각각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비율이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치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 각각의 변수들이 실제로 도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결국 사회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의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빈곤 탈출 가구보다 빈곤 진입 가구가 많다. 선생님, 이거는 알 수 없지 않나요? 우리는 가구라고 얘기했으니까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수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힌트를 하나 준 것이 있으니 2012년에 빈곤층 가구는 총 가구의 20%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20% 중에 25%가 빈곤을 탈피한 거고요. 나머지 비빈곤층이었던 80% 중에 25%만이 빈곤에 진입한 게 되겠죠.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20%의 25%이니 5%에 해당하는 가구가 빈곤의 탈출을 성공한 거고요. 빈곤에 진입한 가구 수는 전체 80% 중에 25%이니 정확하게 20%만큼만이 빈곤 진입 가구가 되겠죠. 이를 통해서 빈곤 탈출 가구보다는 빈곤 진입 가구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기억은 정답이고요. 니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구 수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빈곤을 탈출한 가구가 많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가구주의 연령대가 낮은 거는 이 도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근데 빈곤을 탈출한 가구라고 얘기했으니 40세 미만, 4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각각의 가구의 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그 변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디귿으로 가보도록 하죠.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 탈출률이라고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만 물었으니까 단순 비교할 수 있겠죠. 40%, 25%, 10%. 그렇기 때문에 점점 빈곤 탈출률은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빈곤 진입률 같은 경우는 10%, 20%, 50%로 높아지고 있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정답이 되겠죠. 자, 리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미만인 비빈곤층의 빈곤 진입률은 30%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금방 찾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60세 미만의 전체 가구 중에 결국 빈곤 진입 가구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에서 지금 낳고 있는 것은 60세 미만이라고 얘기했으니 10%와 20%를 더해서 30%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문으로 딱 봤더니 수치의 합이 나오고요. 그게 선지에 나와 있는 경우 거의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체의 변수를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사회 문화 같은 경우는 도표 문제가 킬러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표 문제는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평가원에서는 2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도표 문제 2문제를 포기하게 되면요. 50점 만점에 44점입니다. 그럼 44점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선 대부분 여러분들이 타고 싶어하는 2호선 안에는 있습니다. 강남역에 보통 내리셔야 되고요. 셔틀버스 타시고 하이패스를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2호선에 있는 대학 그리고 서울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에서의 기본적인 도표 문제 2문제는 다 맞히고 가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죠. 도표 문제는요. 그 안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모른다 하더라도 도표 특강과 같은 여러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영역을 좀 알아봤습니다. 2016학년도 수능은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교시는 제가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교시는 김창겸 선생님의 역사 영역 강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탐구의 역사 영역을 강의하고 있는 김창겸 쌤이라고 합니다. 역사 영역이 이제 뭡니까?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사 이런 세 과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3월 그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고 자, 수능 때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3월 모의평가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자,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느라고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결과의 값에서 만족하는 친구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요, 만족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지나치게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만하시게 되면은요,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해왔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수능 때까지 학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이제 만족하지 못한 친구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한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구 과목에서 일단 특징상 2학년 때 학교에서 개설이 되는 경우도 있고 3학년에서 개설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 이제 진도를 개념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한 이 상태에서 치러진 시험이기 때문에 3월 모의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점수라든지 아니면 표준 점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어떻게 이제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자,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탐구 역사 영역 자, 수능 때까지 학습법 자, 그다음에 3월 모의평가에 대한 중요 문제들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3월 모의평가 이후에 수능 때까지의 커리큘럼, 학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6월 평가원, 이 평가원 시험이야말로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월, 9월, 자, 그리고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평가원까지는 적어도 6월, 요때 이전까지 개념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개념이 완성됐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쌤이 이제 강의하고 있는 게 역사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역사 과목의 특징 자체는 시간의 흐름을 탐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 발자취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개념이 완성됐다는 건 어떤 거냐? 이 교과서를 딱 덮었을 때 여러분들이 목차를 처음부터 쭉 한 번에 나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돼야 돼요. 이제 기본
뼈대가 잡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월 평가원 전까지는 적어도 이러한 뼈대, 개념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근데 이 개념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EBS와 관련된 수능 특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을 하셔서 그러니까 단원의 어떤 그 개념을 공부하시고 그거와 관련된 자 문제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강조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정리가 이제 6월 평가원 전까지 마무리될 때 일단은 문제와 함께 병행이 되어서 이때는 EBS의 수능 특강 문제를 좀 활용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가원이 이제 6월 첫 주에 치러질 건데 이 평가원 문제에서 만점을 맞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가 만약에 이제 틀렸다라고 친다라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맞춘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를 점검하실 때 실제 보시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선지가 답인지, 4번 선지가 답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2번으로 클릭을 딱 했단 말이야. 2번을 클릭하고 나서 시험이 종료된 다음에, 채점을 해보니까, 땡구라미가 딱 들어가는 거야.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4번 선지에 대해서는 마치 아는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틀린 문제 또 틀린다.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분명히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일까 4번일까 고민을 했는데 2번으로 체크한 순간 4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6월 평가원이 끝난 다음에 결과의 값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고민을 했었던 선지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개념을 되짚어야 됩니다. 이제 살을 서서히 붙여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6월 평가원 자체는 첫 주에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의 시간적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 기간에 분명히 틀렸었던 부분 혹은 고민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살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는 이제 여름방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7월, 8월 본격적인 여름방학.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풀으셔야 되는데 평가원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5년치 6월, 9월 수능과 관련된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에서 푸시면서 정답을 맞추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정답 맞추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진 않는단 말이죠. 이것들이 약간의 변형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고민이 되는 선지들, 그리고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생각되는 선지들에 대해서는 뭐 하셔야 되냐면 형광펜을 칠한다든지 나름대로 여러분들만의 표시를 반드시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역사 과목 자체는 여러분들 사료 게임이죠. 그러니까 사료를 누가 분석을 더 잘하느냐. 이 분석 능력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제시문이 주어졌을 때 이 사료 안에서 처음에 딱 읽는 순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다라면 그 사료는 의미가 없죠. 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사료를 한 번 더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고 고민을 한 제시문이 있다라면 반드시 형광펜을 또 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쌤이 최근에 5년치의 이제 평가원 문제를 풀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동아시아라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목 자체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2년치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수능을 대비하기에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교육청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병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가 또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여러분들 이제 국사라는 영역이 과목이 있었고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 두 과목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국사 부분에서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합해진 한국사라는 과목 안에서 전근대 즉 기존 국사 부분이죠. 이쪽에서는 정치사 위주로만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사라든지 경제사, 사회사 이러한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문화에서 기존의 국사 과목에서 수험생들을 발목을 잡았었던 게 어떤 거냐면 문화 안에 뭐 승려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문화재, 그리고 역사책들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세세히 물어봤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껏 출제된다 하더라도 문화사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게 고려시대의 문화인지 아니면 조선 전기의 문화인지 혹은 조선 후기의 문화인지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돼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와 관련된 것들에서는 기존에는 토지제도라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었는데 경제가 출제되는 게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요. 조선 후기에 수치체제의 개편. 들어보셨죠?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만 간략하게 살펴보시고 기존에 기출된 문제 안에서 정치와 관련된 문제 위주로 점검을 하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요. 6월, 9월 수능 이런 평가원 문제들에 대한 기출 문제를 점검하시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 안에서 고민이 되는 선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 고민이 되는 선지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셔야 돼요. 형광펜으로. 그리고 사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이 나중에 9월 평가한 이후에 다시금 되짚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체크해라. 정답을 맞추는 데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지 말고요. 정답 외의 선지들에서 출제자들은 왜 이거를 갖다 함정으로 팠을까? 나는 왜 이 문제를 고민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개념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름방학 동안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점검을 하시고요. 이제 9월 평가원의 모의고사를 또 치를 겁니다. 이 9월 평가원의 모의고사가 수능과 거의 직결되는 여러분들의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지금 3월 모의평가라든지 아니면 6월 달의 평가원 사실 또 중간중간에 매달 모의고사가 치러지긴 하는데 이 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실망을 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계속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9월 평가원 이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점수다. 그러면 9월 평가원을 다 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까먹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이거를 학습을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들 건드리지 마시고요. 기존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형광펜을 칠했던 이런 부분들 요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신다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월 평가원 이후에 수능 때까지 학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평가에 대한 문제들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화면을 통해서 볼 건데요. 한국사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가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올바른 걸 가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때요. 문제에서 보시면은 문화재청은 춘천에 있는 섬 중도에서 가시대의 대규모 유적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1차 발굴에서 고인돌, 밑줄 그어야 되겠죠. 고인돌이 발견되었고, 쭉 내려가다 보면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 자체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청동기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선사시대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일단 정답은 쉬워요. 그러면 쌤이 이 문제를 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지금 신문 기사를 지금 발췌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이게 신문에 실제 보도가 됐었던 것이고 시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그러면 1번에 갔을 때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하였다. 이건 구석기 때의 모습. 철제 농기구, 철기 시대가 되겠죠. 시족 단위로 평등한 생활하였다. 요거는 신석기 때의 모습. 주먹도끼를 사용하였다. 이것도 구석기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이제 반달 돌칼 이게 바로 청동기 때 농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여러분들 청동제 농기구는 없습니다. 청동 자체가 재질이 단단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농기구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여전히 농기구는 뭘 쓴다? 간석기를 쓰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사적인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광복 70주년. 그 정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광복 70주년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광복할 수 있는 과정에서 많은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 그러면 정부가 수립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5년을 전후로 했었을 때 해방되는 모습. 혹은 여기에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이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에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거에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었던 이런 모습이 있었고, 물론 이제 현장에서 체포가 됐죠. 체포가 되면서 리순 감옥에서 결국은 1910년 3월에 사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동양평화론 뭐 이런 책도 저술했고요. 이 동양평화론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과목과도 연결질 수 있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 또 최근에 이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거에서 즉 광복 70주년과 맞물려서 지금 여기에 있는 유해가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겼었던 게 해방이 된다라면, 독립이 된다라면 나의 시신을 고국으로 돌려서 보내줘서 묻어달라라는 뭐 유언을 남겼는데 그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광복 70주년 요거와 또 안중근 의사 이런 부분들을 연계지어서 시사적인 부분을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요거와 이제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기존에 이제 근현대사라는 과목 자체에서 여러분들 올해로부터 몇 주년, 올해로부터 몇 주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종종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2015년. 그럼 여러분들은 개념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다음에 기출 문제를 계속 이제 쭉 확인을 하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올해로부터 10년 단위로 거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돌아가셔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995년 여기에 있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됐다든지 아니면 1985년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이런 뜻이 10년 단위로 계속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한국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시사적인 부분이 한 문제 정도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 광복 70주년.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우리 세계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의 이제 11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11번 문제에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가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렌츠 데 메디치. 이때 메디치 가문 밑줄 거두시고요. 그 다음에 500주년을 맞아서 1949년. 그러면 1949년에 발행된 거니까 거기에서 대략 500년을 여러분들이 빼보면 되겠죠. 어쨌든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인데 그 아래 보시면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걸 통해서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구나. 정답은 쉽게 2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었던 한국사와 또 결부를 지은다라면 시사적인 부분, 요게 이제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와 관련된 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린다라면 몇 주 전에 세르반테스와 관련된 유해가 발견되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세르반테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르네상스 작품에서 돈키호테와 관련된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당시에 이제 그 세르반테스 같은 경우는 에스파냐가 보유하고 있었던 무적 함대라는 걸 가지고 있었죠. 에스파냐가. 그 무적 함대를 기반으로 해서 오스만 제국이라는 세력과 레판토 해전을 하게 되는데 이 레판토 해전에 참전했었던 게 바로 세르반테스입니다. 그럼 세르반테스가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총에 이제 3발을 맞았습니다. 총알을. 그때 팔에 한 발을 맞았는데 이 팔에 맞은 이 총상의 흔적 이걸 가지고 세르반테스의 유해로 추정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616년도에 그러니까 레판토 해전 이후에 세르반테스가 1616년에 죽었는데 그러면 내년이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400주년이 되는 거거든요. 이 400주년이 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요거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슈화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세르반테스의 뼈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유해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총상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제시문에 지금 주어진 문제, 11번 문제와 같은 문제와 똑같이 형태로 응용이 된다면 세르반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요거 제시문 돈키호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답은 레판토 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 문제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거는요. 14번 문제라 할 수 있는데 14번 문제에서 다음에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골라라. 일단은 토착 문명이 쉽게 무너진 것을 자, 피사로를 비롯한 유럽인들의 침략과 천연두.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인구가 감소됐고, 그리고 문명이 파괴가 됐는데, 피사로와 관련된 것들 어떤 거냐면 잉카 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잉카 문명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잉카 문명과 관련된 지금 쌤이 발췌했었던 문제들이 사실 어때요?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시사적인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결합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 아메리카와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 세계사는요. 세계사는 중국사, 서양사 이걸 중심으로 출제하고 그 다음에 기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3, 4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주변 국가라고 한다면 인도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자, 이런 문제들, 서남아시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최근에 2, 3년 전부터는 아메리카 쪽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선지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와 관련된 거에 전년도 수능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라면 거기에 있는 IT 공화국이라는 자, 이쪽 공화국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자, 벗어나는 자,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 요게 이제 선지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뭐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민족운동가들, 시몬 볼리바르라든지 산 마르틴이라든지 자, 이런 인물들이 동남아시아 쪽, 지금 이야기한 건 아메리카 쪽인데 동남아시아 쪽의 자, 민족운동가들과 섞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는 여러분들 자, 매니아 계층들이 워낙에 두텁기 때문에요. 한 문제만 실수한다 하더라도 자, 원하는 점수,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사라든지 서양사 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여기에만 여러분들 많은 포커스를 두지 말고요. 자, 지역적인 부분들 자, 이쪽에서도 자, 뭐 해야 된다? 나름대로 관심을 좀 가져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까지 확실하게 잡아내셔야만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거와 관련된 거에서 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최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쿠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쿠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 세계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공산국가 중에 하나인데 쿠바와 미국이 사이가 그닥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국교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2015년도에 요 미국과 쿠바 사이에 이제 국교를 다시금 재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자, 우리 시사적인 부분으로 한국사에서 얘기했었던 춘천과 관련된 문제처럼 신문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자, 제시문으로 주고 자, 이 문제를 출제한다라면 여기에 정답은 쿠바. 뭐가 있었죠? 예, 냉전 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념을 대립으로 해서 냉전이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냉전의 산물,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냉전의 산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베트남 전쟁도 있었죠. 자, 그리고 베를린 장벽, 베를린 봉쇄 사건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쿠바 미사일 설치 사건이었었던 겁니다. 1960년대 자, 초반의 모습이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쿠바는 자, 공산주의 국가인데 자, 그들과 계속 냉전으로 이념 대립을 해오면서 국교가 단절돼 있었는데 최근 자, 다시금 미국과 쿠바 사이에 이러한 손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살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사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부분들, 기타사 쪽을 가장 어려워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 서남아시아 쪽이거든요. 그래서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요거하고 자, 그다음에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대해서 조금 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그 아프리카와 관련된 거에서 젠네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자, 진흙으로 만든 모스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교육청에서 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쪽에 대해서도 나름 자, 관심을 좀 가져 주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시게 되면은 자, 동아시아 문제가 되겠네요. 자,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된 거에서 가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대 문물에 이제 교두부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도시는 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명에서 이제 일본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겠죠. 일본과 관련된 걸 찾아내셔야 되는데 서양 열강과의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장이었었다.
자, 그래 여기가 개항장. 그럼 이제 일본의 항구 도시를 골라야 되겠네요. 자, 개항 이후에 수십 년간 자, 개항장 위주로 대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크게 번창하였다라고 돼 있고 이 과정에서 자, 외국인들이 중국인을 고용하여 와우. 그러면 중국인들이 이제 이곳에 넘어갔다라는 거죠. 자, 일자리 같은 게 이제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자, 인구가 상당히 이제 많았었던 그러니까 19세기에 이미 자, 3억 명 이상을 돌파했었던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 동아시아 과목 자체에서 인구,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 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어떤 인구의 변화되는 모습, 이것도 출제가 되는 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9세기에 이미 엄청난 인구의 자, 폭발적 증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중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중국인들을 고용하여서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자, 중국인들의 집단 거주지 차이나타운. 어디죠, 여기가? 일본이라고 그랬죠. 일본인데, 일본 내에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돼 있다랍니다. 또한 1872년, 자, 여기에 여러분들 연도를 조금 한번 또 체크를 할 건데, 세계사 같은 경우는 연도를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과목에서 세계사는 이제 세기 단위로, 즉 100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도 전근대, 이 전근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선 후기까지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세기 단위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개항 이후에는 자, 일부 연도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현대 파트는 자, 지금 한국사 말씀드리는 건데 근현대 파트에서는 10년 단위로 공부하시고 또 중요한 어떤 사건들, 자, 어떤 거냐면 최초의 타이틀이 걸려 있는 것들.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과목 자체도 최초의 타이틀이 걸려 있는 최초의 철도, 최초의 신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최초의 타이틀이 걸려 있는 것들은 일부 연도를 좀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어떤 것들이 먼저 들어왔는지 요 전후 관계를 따지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연도를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 내용은 뭡니까? 도쿄에서 이 도시를 잇는 자, 최초의 철도가 부설되었다. 어쨌든 70년대 어딜까요? 요코하마입니다. 자, 요코하마 관련된 자, 선택지를 골라내시면 되겠죠. 일본에 가시게 되면 대지마가 조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지마는 인공섬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섬인데 나가사키항에 인공섬을 만들어 놨죠. 이 일본 같은 경우는 1603년도에 에도막부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에도막부는 철저한 쇄국 정책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서양과의 통상을 철저히 금지하는 그런 정책들을 17세기 때부터 이미 펼쳐왔는데 이 에도막부에서 유일하게 서양 국가 중에 네덜란드한테만 항공을 열어놨었던 거죠. 그래서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에 들어오게 됐고, 자, 일본 나가사키항에 인공섬 대지마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들이 자, 거류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의 많은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자, 일본이 소개받았던 거죠. 자, 1번은 나가사키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에 이제 경사대학당. 이 경사대학당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중국 어디요? 예, 베이징. 이 경사대학당이 나중에 오늘날의 베이징 대학으로 발전된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겠고 3번 운요 사건이 발생되었다. 여러분 이제 운요 사건은 일본의 운요라는 배가 우리 조선 땅에 강화도 쪽에 와서 항구를 열어달라라고 이제 강요했었던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운요 사건의 결과 1876년 자,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자,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3번은 조선입니다. 한국이 되겠죠.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가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이 문제에서 일단 일본이라고 묘사가 돼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다? 말이 안 되죠.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자, 일본 땅에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데 일본 땅에 임시정부다. 말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중국 상하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상하이에 대한 이야기고요. 5번에 가시게 되면 이제 요코하마 마이니치. 와우. 일본 최초의 일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졌었던 겁니다. 그럼 정답은 자, 5번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동아시아 과목 자체는요. 신설된 목적 자체는 이거였었죠. 한국과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주요 3국. 물론 한중일 이 3국에 대해서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도 다룹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중국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었고 중국의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권, 그 동아시아 문화권이 한자와 불교와 율령과 불교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의 공통 요소를 베트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중, 일, 베트남 이런 주요 국가들 그들의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함으로써 지금까지 남아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영토 문제라든지 주권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해결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개설된 과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자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이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협동, 경쟁, 갈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의 교류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 교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문화적, 경제적 교류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교류 과정에서 충돌이 또 벌어지죠. 그 충돌에 전쟁과 관련된 문제. 이번에 3월 모의평가 안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문제가 6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과목을 공부하시는 선택하신 수험생들은 어떻게 된다? 단독 문제가 아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은 그런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3월 모의평가 이후에 수능 때까지의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학습 방법에서 일단은 6월 달까지는 개념을 반드시 완성해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7월 8월에 기출문제를 반드시 점검을 해라. 그리고 기출문제 안에서는 정답을 찾는 데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정답이 아니었던 선택지에 대해서 반드시 개념을 되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목 자체별로 이제 분석을 한다면 최근에 어떤 시사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주요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진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언론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응용될 때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축구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데 수능이라고 하는 거대한 선수하고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겁니다. 그 경기를 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기장 안에서 열심히 뛰지 않았어. 그런 다음에 경기장 밖에 나와가지고 뭐야? 난 아직 힘이 남았단 말이야. 체력이 남았어. 더 싸울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경기장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경기가 종료된 다음에 경기장 밖에 나와서 이렇게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경기장 안에서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겠지만 체력이 닿을 때까지 정말 미친 듯이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체력을 다 소진하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경기장 밖에 나왔을 때 후회 없는 그런 결과의 값을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